24년 세계 경제 시나리오 중에서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어떻게 가겠느냐.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분들의 성향이 두 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일본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24년 세계 경제 시나리오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시간에 대선과 함께 맞물려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미국 경제는 2024년도 연착륙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세계 경제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적어도 3번 정도 인하할 수가 있고, 시작점은 6월이나 7월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어떻게 가겠느냐. 한국의 대중 수출이 홍콩을 포함해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1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결국은 잘 돼야지만 한국 경제도 잘 될 건데, 중국 경제가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상당히 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미국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차이나 배싱을 하더라도 정도껏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분들의 성향이 두 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한쪽은 중국은 끄떡없다. 내부적인 어떤 단속력과 내부적인 어떤 사이즈,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은 그래도 세계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 맞물려서 중국 경제가 투자라든지 규제 문제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벗어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슈가 서로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급하게 벌써 중진국 함정론이 나오고 이 경제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국에서 정치경제 공작회의 끝에 2024년에도 한 5%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데, 투자은행에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또 4%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도 불확실성의 비중을 높이 보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기 시작하면 중국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또 궁금증이 계실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 수출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수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경기는 수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삐구위엔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겠다 그러고요. 헝다 파산했고요. 중증인가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의 부실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지금 미국의 2023년 1월 달인가요? 초창기에 나왔던 SVB 은행 사태라든지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시작의 시작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중국 경제는 2024년이 가장 힘겨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세질까요? 바게닝 하는 데 있어서 미국 힘이 세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중국을 무작정 트럼프가 생각하듯이 배싱, 두들겨 패지는 않을 거다. 왜냐? 중국 경제도 세계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보통 경제가 힘들어지면 필요한 것만큼 이상을 생산해 놨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 과잉 설비, 과잉이죠 뭐. 부동산 경우도 과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버블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버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버블이 부동산 내수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시장에서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과학도 발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가져간,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미국이 개발한 기술과 과학을 패스트 팔로우로서,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서 배워오고 사가지고 하는 능력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 속도가 붙는 것이지, 미국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과학과 기술을 다시 원천적으로 중국식으로 다 개발해라 그러면 못할 겁니다. 우리도 뭐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요.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국이 그러한 중국의 성장 속도를 그대로 지켜보고 놔둘 것이냐?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죠.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폭스바겐,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회사에게 엄청난 규제를 내렸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능력이 되는 나라니까 웬만한 거는 가지고 가서 자기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23년 12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 나온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패스트 차저라고 해서 왜 전기자동차를 빨리 충전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과 AI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빼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시애틀 공항에서 출국장에서 잡혀요. 미국 FBI에게 체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공정도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매수를 하거나 해적을 하거나 해킹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미중 간의 갈등의 핵심 요소인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관계에서 세 가지의 미국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전제가 있다. 첫째, 중국이 세계 경제의 리더가 되는 것을 방어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냐 그러면 중국 때리기, 차이나 배싱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력에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어서 중국 내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짝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신장 위구르 지역 또 네팔 지역 이런 문제를 건드리죠.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이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갑자기 팍 쓰러져 버리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 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중국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말갈량이 길들이기처럼 길들이게 하는 과정의 전략 3개를 주목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면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쉽지 않을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현욱 교수 이야기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주요 미중 간의 경제 회담을 할 때 이번에 에이펙 회담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미국을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미국 쪽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는 알기로는 미국이 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시진핑 총서기가 오니까 미국 기업인들이 막 앞다투어 가서 시진핑 총서기와 만찬을 하는데 헤드 테이블에 1인당 4만 불씩 내고 막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중국 총서기는 여유를 갖고 봐라,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 우리 자꾸 때린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냐, 중국 정부의 승리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번에 여러분 2023년 12월 달에 미국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미중 간 군사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미 서로가 중요한 시장이면서 중요한 과학기술의 원천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해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해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상당히 복잡 미묘한 내용들을 깔고 가고 있고, 그거는 전반적인 워게임에서 나온 내용들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왜?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 우리는 중국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되고 미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박수치는 이유가, 그러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 좀 더 많은 것을 미국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겠네,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제1국가 이해관계는 얼마나 물건을 갖다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와서 미국 국민을 부자로 만들 것인가가 1목표라고 하면, 우리는 미국이 그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전략을 제대로 끌어내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우리도 같이 함께 공격을 하고 공격해서 우리의 국부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지는 과학기술을 빨리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 무슨 기술을 가져가고 싶은가를 빨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게 그 기술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해킹 기술 문제가 시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해킹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유출의 방어 파이어월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일본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부채가 얼마냐면 GDP 대비 268%인가 7%, 하여튼 그건 이제 300%에 육박을 해요. 근데 왜 경제 위기가 안 났느냐? 뭐 다들 그렇잖아요. 95%가 일본 국민들이 다 들고 앉았다. 그럼 거꾸로 질문할게요. 한 집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3배가 내가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내 집사람, 내 아들, 내 자신이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전한 경제예요? 불안전한 경제예요? 그걸 안전한 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중요한 기술을 한국에 주고 싶어도 한국보다는 일본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비밀 보안 유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 이런 기술들이 다시 일본 보고 개발하도록 허용을 하는 듯한 제스처 또는 뉘앙스가 나온다는 말, 또는 일본 엔화가 저렇게 떨어지도록 묵인하고 있다는 말, 환율 조작국 감시 대상국도 아니고 아예 그냥 환율을 얼마나 떨어뜨려 라고 허용을 했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 관계의 국가 간 신뢰 관계가 우리나라보다는 밀착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본을 제치고 한미 간의 국가 신뢰 관계를 강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미주의적인 사대주의론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을 로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비라 그러니까 그 로비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들리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사대주의화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우, 뭐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정말 그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무엇,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술을 자기 연봉의 몇 배가 된다고 해서 팔아버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이 기술을 우리가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한국 경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그 문제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국가 신뢰도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뢰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찬 박사는 일본 엔화가 이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GDP 대비 270%가량 되기 때문에 엔화가 앞으로 180엔에서 200엔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일본이 엔저 기조를 이용해 가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용인하에입니다. 미국의 용인하에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미국이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반도체는 3가지 공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3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설계, 제작, 조립입니다. 설계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죠? 미국이 가지고 있죠. 일본이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들어내지만 이 제조 공정에서의 정밀 공정 기계는 일본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일본이 또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기술 중에서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대만의 TSMC를 의식하고 한국의 삼성을 의식했을 때 양 국가가 대치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일본을 통해서 생산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미국 국익에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얻을 것은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로비를 해야 된다.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 때문에 로비를 해야 되고요. 미국은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본이 중국에게 차관을 준 게 언제부터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 답은 다음 경제 단반 시간에 일본이 중국에게 준 정부 차원의
차관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일본이 겉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을 배싱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또 하는 것을 미국이 모를까?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을 그냥 놔둘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할 만큼 미국 이야기를 하고 중국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친미주의, 저 사람은 친중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합당할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경제 단판 시간에 그 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